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65세가 넘으면 지출이 줄어들 거라 예상하셨나요?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최근 이 연령대 소비가 급증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당사자들이 자신의 소비를 낭비라고 인식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나는 꼭 필요한 곳에만 쓴다고 말씀하시는 분들, 바로 그 필요의 기준이 감정과 습관에 좌우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노년층이 빠지기 쉬운 소비 패턴을 솔직하게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새는 돈을 막는 방법과 통장 잔액을 늘리는 실질적인 전략을 배우실 수 있습니다. 경제적 여유가 있는 노후 생활,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가족에 대한 경제적 지원입니다. 자녀가 전세 자금을 요청하거나 손주 교육비를 부담해달라고 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응하시나요? 많은 분들이 거절하지 못하고 지갑을 여십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처음 한 번의 지원은 다음 요청을 더 쉽게 만듭니다. 결혼 자금, 주택 자금, 차량 구입으로 이어지다 보면 어느새 이전에도 다 해주셨잖아요 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감사함이 당연함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부모의 경제적 지원에 자주 의존하는 자녀는 독립 시기가 상당히 지연된다고 합니다. 지원이 오히려 자립을 방해하는 셈입니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사람은 성장합니다. 우리의 도움이 그 기회를 빼앗고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큰 금액을 지원했던 어머니가 나중에 추가 요청을 거절하자 서운한 반응을 경험했습니다. 내가 이 버릇을 만든 것이구나라고 깨달았다고 합니다. 명심하세요. 지금 주는 돈은 미리 주는 유산이 아닙니다. 노후 자금에 생긴 구멍은 다시 메우기 어렵습니다. 가족 지원은 명확한 원칙과 한도를 정하고 시작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체면과 과시를 위한 소비입니다. 백화점에서 명품 가방을 구매하고 모임에 들고 나갔을 때 받는 칭찬, 그 순간의 만족감은 얼마나 지속되나요? 문제는 이것이 반복된다는 점입니다. 가방 다음엔 시계, 그 다음엔 신발과 옷. 점점 더 비싼 물건으로 기준이 높아집니다. 사회학에서는 이를 과시적 소비라고 부릅니다. 타인에게 보여주기 위한, 사회적 지위를 드러내기 위한 소비 행동입니다. 모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비싼 메뉴를 주문하면 혼자만 저렴한 것을 선택하기 어렵습니다. 눈치가 보이니까요. 산악회, 동호회, 동창 모임의 회비와 식사비가 합쳐지면 매달 상당한 금액이 나갑니다. 그리고 그 이유의 대부분은 남의 시선 때문입니다. 심리학 실험 결과를 보면 사람들은 틀린 답인 줄 알면서도 주변이 같은 답을 하면 따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소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들만큼 써야 할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인색해 보일까봐 불안해집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우리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를 쓰든 몇 번을 빠지든 일주일 지나면 있습니다. 철학자의 말처럼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남에게 행복해 보이기 위해 돈을 씁니다. 남의 눈을 의식하는 순간 재정적 자유를 잃습니다. 계산해 보겠습니다. 한 달에 20만 원만 이런 채면 소비를 줄여도 1년이면 240만 원, 5년이면 1200만 원입니다. 그 돈이면 여행 한 번, 집 수리, 의료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명품 가방과 비싼 외투로 이미지를 유지하려다 카드값에 허덕이는 분이 있었습니다. 다들 내가 잘 산다고 생각하니까 그 이미지를 유지해야지라고 하셨지만 그 이미지를 유지하는 동안 통장은 텅 비었습니다. 기억하세요. 남의 부러움은 하루면 끝나지만 빚은 몇 년이 가도 남습니다. 체면과 어세는 지갑에 구멍을 내는 가장 빠른 칼입니다. 세 번째는 건강 불안을 이용한 과소비입니다. 홈쇼핑 채널에서 이것 하나면 혈액이 맑아집니다. 한 달만 드시면 무릎 통증이 사라집니다. 라는 광고를 보셨죠? 나이가 들수록 건강은 생존과 직결되기에 이런 말에 마음이 움직입니다. 문제는 효과를 확인하지 않고 구매한다는 점입니다. 친구가 좋다고 하니까, 방송에서 유명인이 먹는다니까, 특가 판매한다니까 그냥 결제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건강 불안이 높을수록 구체적 근거 없이도 구매 결정을 훨씬 빨리 내린다고 합니다. 불안한 마음이 이성보다 앞서는 겁니다. 실제로 200만 원짜리 의료기기를 샀는데 집에서 열어보니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제품이었던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도 혹시 효과가 있을까봐 반품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 번 사서 효과를 못 봤으면 멈춰야 하는데 이번엔 다를 거야 하면서 또 구매합니다. 건강 불안은 보이지 않는 빛과 같습니다. 불안이 커질수록 지출도 함께 커집니다. 고대 철학자의 말처럼 우리는 현실보다 상상 속에서 더 많이 고통받습니다. 몸이 아픈 게 아니라 아플까봐 하는 걱정이 지갑을 먼저 아프게 만듭니다. 건강을 챙기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과학적 근거 없는 제품, 검증되지 않은 방법에 돈을 쓰는 건 건강을 지키는 게 아니라 재산을 잃는 겁니다.
건강이라는 단어에 지갑을 열기 전 최소 하루는 생각하세요. 건강은 하루 만에 나빠지지 않지만 통장은 하루 만에 비어버릴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무리한 여행 지출입니다. 나이 들면 여행하면서 살아야지라고 많은 분들이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문제는 즐기는 여행이 아니라 무리하는 여행입니다. 친구 따라가는 해외 패키지, 크루즈, 골프 여행. 처음엔 이번 한 번만이라 생각하지만 다녀오고 나면 또 계획을 세웁니다. 살아있을 때 즐겨야지라는 명분으로 카드 할부로 여행을 가고 심지어 적금을 깨기도 합니다. 여행이 행복을 주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행복의 크기보다 지출의 크기가 더 커지는 순간 그건 여행이 아니라 노후 파괴입니다. 소비 심리 연구에 따르면 여행 지출의 상당 부분이 경험보다는 과시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SNS에 올릴 사진, 친구들에게 할 이야기를 위한 여행이 되어버립니다. 철학자의 말처럼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한다면 세상을 다 가져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여행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여유롭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곳을 가도 행복은 잠깐뿐입니다. 유럽 3주 여행을 다녀와 2,200만 원의 카드값이 나온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 후 몇 달 동안 대화 주제는 여행 추억이 아니라 카드값 걱정이었습니다. 여행이 남긴 건 사진과 빚뿐이었죠. 더 무서운 건 한 번 이런 여행을 하면 다음 여행의 기준이 계속 높아진다는 겁니다. 작년엔 동남아, 올해는 유럽, 그 다음엔 더 비싼 곳을 가야 만족합니다. 추억은 남아도 빚도 같이 남습니다. 여행은 여유로 갈 때만 진짜 여행입니다. 무리해서 가는 건 통장을 비우는 관광일 뿐입니다. 다섯 번째는 경조사 과다 지출입니다. 명절, 생일, 결혼식, 장례식. 살다 보면 챙길 일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봉투에 넣는 금액이 예전보다 커져 있습니다. 이 나이에 너무 적게 넣으면 체면이 안 서지, 내가 형편이 괜찮으니까 인심을 써야지 이런 생각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게 습관이 된다는 점입니다. 행동경제학 연구에 따르면 사람은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려는 욕구가 재정적 손실에 대한 경각심을 무디게 만든다고 합니다. 관계가 끊어질까 봐 손해를 감수한다는 거죠.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봉투를 조금 덜 넣는다고 정말 관계가 끊어질까요? 오히려 돈으로만 이어진 관계라면 그 관계 자체가 불안정한 겁니다. 1년 동안 경조사로만 500만 원 넘게 쓴 분이 있었습니다. 인심 썼다고 생각했지만 돌아온 건 그 사람 돈 잘 쓰네라는 평이었죠. 봉투 액수를 절반으로 줄였는데 연락하는 사람 수는 그대로였습니다. 경조사 봉투는 마음만큼만 하세요. 내 형편을 무시한 인심은 상대방에겐 잠깐의 고마움일 뿐 내 노후에는 평생의 짐이 됩니다. 여섯 번째는 불필요한 가전 교체입니다. 냉장고는 멀쩡합니다. TV도 잘 나옵니다. 소파는 푹신하고 식탁도 튼튼합니다. 그런데 매장에 갔다가 또는 홈쇼핑을 보다가 좀 더 좋은 걸로 바꿀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바로 감정 소비의 시작입니다. 문제는 하나를 바꾸면 다른 것도 따라서 바꾸고 싶어진다는 점입니다. 새 소파에 맞춰 카펫을 바꾸고 새 냉장고에 맞춰 주방 수납장을 바꾸고 TV를 바꾸니 거실 분위기에 맞춰 커튼도 바꿉니다. 소비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사람은 새 물건을 샀을 때 느끼는 만족감이 평균 3개월을 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후에는 만족감이 떨어지고 다시 새 물건이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철학자의 말처럼 사람이 가진 것에 만족할 줄 모르면 아무리 부유해도 가난합니다. 물건이 멀쩡한데도 계속 바꾸고 싶은 마음, 그게 우리를 가난하게 만듭니다. 거실이 최신 가전으로 가득한데 통장 잔액은 바닥인 분이 계셨습니다. 사람들이 우리 집 보면 다 부러워해. 근데 나만 알아 카드값이 얼마인지라고 하셨습니다. 멋있어 보이려고 기분 좋으려고 하는 교체는 멈추세요. 진짜 필요해서 바꾸는 게 아니라면 그건 새 물건이 아니라 새 빚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65세 이후 노후를 위협하는 6가지 소비 패턴을 살펴봤습니다. 공통점이 보이시나요? 다 이유 있고 좋은 일 같지만 결국 계획 없이 새어나가는 돈이라는 겁니다. 이걸 방치하면 작은 구멍이 점점 커져서 통장은 바닥나고 노후는 무너집니다. 결론은 단순합니다. 이제는 모으는 것보다 쓰는 기술이 더 중요합니다. 같은 돈을 써도 어떤 사람은 평생 여유롭게 살고 어떤 사람은 평생 불안해 삽니다. 차이는 어디에 그리고 어떻게 쓰느냐입니다. 지금부터는 통장이 줄지 않고 오히려 차오르게 만드는 소비 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전략을 시작할 때 대부분 어디서부터 손대시나요? 휴대폰 요금 줄일까? 보험 바꿀까?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순서를 잘못 잡으면 효과가 적습니다. 생활비를 줄이려면 먼저 고정비와 변동비를 구분해야 합니다. 고정비는 보험료, 관리비, 통신비처럼 매달 자동으로 나가는 돈이고 변동비는 외식비, 쇼핑비처럼 그달 금액이 달라지는 지출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고정비를 한번 조정하면 절감 효과가 평균 3년 이상 지속됩니다. 한 달 10만 원만 줄여도 5년이면 600만 원입니다. 1단계는 고정비 점검입니다. 보험 보장 중복 확인, 필요 없는 특약 해지, 관리비 항목별 사용량 점검, 통신비 요금제 조정, 쓰지 않는 옵션 해지. 특히 알뜰폰으로 바꾸면 가족 전체가 매달 10만 원 이상 절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진짜 통장이 불어나는 건 변동비를 줄일 때부터입니다. 변동비는 이번 달부터 바로 줄일 수 있습니다. 재무 전문가에 따르면 전체 변동비에서 10%만 줄여도 저축 속도가 2배 빨라집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먼저 지난 3개월 동안의 변동비 내역을 적어보세요. 외식, 쇼핑, 교통, 취미, 잡비. 매달 금액이 달라지는 지출을 전부 기록하세요. 3개월치를 보는 이유는 한 달만 보면 우연한 지출이 섞여서 정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가장 많이 쓰는 항목부터 10%를 줄입니다. 예를 들어 외식비가 평균 한 달 40만 원이라면 이번 달은 36만 원까지만 쓰는 겁니다. 한 번에 확 줄이려 하면 실패하기 쉬우니 10% 정도가 적당합니다. 외식 대신 집밥 한두 번만 늘려도 바로 달성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줄여서 남은 돈은 바로 다른 통장에 옮기세요. 통장에 그대로 두면 결국 또 쓰게 되니까요. 남은 돈을 노후준비 통장이나 여유자금 통장에 옮겨 놓으면 자동으로 저축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한 달에 25만 원을 남긴 부부가 있었습니다. 1년이면 300만 원, 그 돈으로 보일러를 교체했습니다. 경제학자의 말처럼 작은 구멍이 큰 배를 가라앉힙니다. 고정비의 구멍을 막고 변동비의 물줄기를 줄이는 것, 이 순서를 지켜야 평생 돈을 모을 수 있습니다. 은퇴 후 재정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원금을 건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이자 수입, 임대료 같은 고정 수입 범위 안에서 생활을 유지해야 위기 상황이 와도 버틸 수 있습니다. 한번 원금을 쓰기 시작하면 그건 마치 항아리 바닥에 금이 가는 것과 같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안에서는 물이 새어나갑니다. 다시 채우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퇴직자 재정조사에 따르면 은퇴 후 5년 이내에 원금을 쓰기 시작한 가정의 상당수가 10년 내에 자산 절반 이상을 잃었습니다. 원금이 줄면 이자나 배당 수입도 줄어 생활 수준이 급격히 떨어지는 겁니다. 생활비를 맞추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한 달 고정 수입을 계산하세요. 국민연금, 이자, 임대료 등 이 금액 안에서 최대 생활비 한도를 정하세요. 부족하면 소비 구조를 바꿔서 맞추지 절대 원금에 손대지 마세요. 경제학자의 말처럼 부자가 되는 법은 간단합니다. 번 돈보다 적게 쓰고 남은 돈을 불리는 것입니다. 은퇴 후 매달 국민연금과 은행 이자로 230만 원을 받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생활하기로 원칙을 세웠고 10년이 지난 지금도 원금은 손대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친구 한 분은 조금씩 원금을 쓰기 시작했고 5년 만에 모아둔 돈의 절반이 사라졌습니다. 원금은 절대 비상금이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의 마지막 버팀목입니다. 무언가를 쓸 때는 지금 가치가 아니라 미래 가치를 따져야 합니다. 100만 원을 그냥 써버리면 거기서 끝입니다. 하지만 그 돈을 연 5%로 굴리면 10년 뒤 약 160만 원이 됩니다. 오늘 100만 원을 쓰는 건 10년 뒤 160만 원을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심리학자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은 눈앞의 만족에는 민감하지만 미래의 더 큰 이익은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철학자의 말처럼 작은 원인도 오래가면 큰 결과를 만듭니다. 오늘의 작은 지출 하나가 몇 년 뒤에는 큰 자산 차이를 만듭니다. 그런데 미래 가치를 갉아먹는 가장 흔한 요인 중 하나가 바로 정기 모임 소비입니다. 산악회, 노래교실, 동창 모임, 향후회. 다 좋은 모임이고 사람 만나는 건 행복이지만 모두 다 나가다 보면 회비, 식사비, 선물비로 매달 수십만 원이 나갑니다. 실제 계산을 해보면 모임 4곳에 참여하는 한 분은 평균 모임비 45만 원, 선물비 15만 원, 총 60만 원을 썼습니다. 1년이면 720만 원, 5년이면 3,600만 원입니다. 그 돈을 저축에 넣었으면 노후 의료비, 집 수리비까지 다 감당할 수 있었을 겁니다. 심리학 연구처럼 사람은 주변의 선택을 무심코 따라갑니다. 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가니 나도 가야 할 것 같고 안 나가면 관계가 멀어질까 봐 두렵죠. 하지만 경험상 모임을 줄여도 진짜 관계는 유지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무언가를 쓰기 전 이 돈을 5년 뒤에도 기분 좋게 기억할까? 를 물어보세요. 둘째, 정기 모임을 줄이세요. 정말 즐기고 오래가고 싶은 모임 한두 개만 남기고 나머지는 정리합니다. 셋째, 절약한 돈을 기록하세요. 줄인 모임비를 모아 다른 가치 있는 목표에 쓰는 겁니다. 모임을 절반으로 줄였더니 매달 40만 원이 남았고
그걸 1년 모아 가족 여행 경비 전액을 마련한 분이 있었습니다. 오늘의 즐거움이 10년 뒤에 짐이 되지 않게 하세요. 미래 가치를 지키면 통장은 줄지 않고 불어납니다. 물건이 사고 싶을 때 꼭 필요한 게 아니라면 결정을 3일 미루는 겁니다. 왜 3일이냐고요? 연구에 따르면 충동구매 욕구는 보통 48시간에서 72시간 안에 크게 줄어듭니다. 즉 3일이 지나면 그 물건이 없어도 된다는 결론에 도달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사고 싶은 물건이 있으면 메모장에 적습니다. 날짜를 쓰고 3일 뒤 다시 봅니다. 여전히 꼭 필요하고 예산 안에서 가능한 경우만 삽니다. 이 방법으로 온라인 쇼핑에서 매달 30만 원 이상을 줄인 분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특가라는 말만 봐도 결제했지만 3일 뒤 다시 보니 10개 중 8개는 안 사도 되는 물건이었죠. 철학자의 말처럼 필요 없는 것을 사는 순간 필요한 것을 잃습니다. 3일 기다리기는 바로 그 필요 없는 것을 걸러주는 필터입니다. 충동은 짧고 지갑은 깁니다. 돈을 줄이는 가장 쉬운 방법은 아예 안 쓰는 날을 정해버리는 겁니다. 연구에 따르면 지출을 매일 조금씩 줄이는 것보다 아예 소비를 하지 않는 무지출 날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6개월 뒤 평균 저축률이 28% 높았습니다. 오늘은 안 쓰는 날이라고 정해버리면 유혹 자체를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한 달에 최소 4일, 많게는 8일을 무지출 날로 정하세요. 이날은 카드, 현금, 계좌이체 아무것도 안 씁니다. 무지출 날은 미리 필요한 걸 준비해 두세요. 식재료, 교통비, 약품 등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을 무지출 날로 정한 분이 있었습니다. 처음엔 불편했지만 3개월이 지나자 한 달에 15만에서 20만 원씩이 남았고 그 돈을 1년 모으니 약 200만 원이 됐습니다. 마침 수술을 하게 됐을 때 그 돈이 병원비 전액을 감당해 줬습니다. 지출을 줄이려면 쓰지 않는 날부터 만드세요. 이 단순한 습관이 통장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6가지 위험한 소비와 5가지 통장이 차오르는 방법 들어보니 어떠신가요? 노후를 무너뜨리는 건 거창한 사건이 아니라 작지만 반복되는 지출입니다. 반대로 노후를 지키고 불리는 것도 작지만 반복되는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통장은 한 번에 채워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단 10,000원이라도 지켜낸다면 1년 뒤, 5년 뒤 통장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차이는 여러분의 노후를 불안에서 여유로 바꿉니다. 경제학자의 말처럼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지금 행동을 바꾸는 것입니다. 오늘이 바로 그 바꾸는 날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을 보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깨달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주세요. 여러분과의 소중한 연결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행복을 빕니다. 새벽 5시 반. 74 세박순자 할머니가 눈을 뜹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새벽에 잠이 깼습니다. 화장실에 가려고 침대에서 일어섭니다. 그런데 순간 어지럽습니다. 몸의 중심을 잡지 못합니다. 휘청거립니다. 쿵!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고관절에 극심한 통증이 옵니다. 일어나려고 해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핸드폰은 침대 옆 탁자 위에 있습니다. 손이 닿지 않습니다. 도와주세요. 작은 목소리로 외쳐봅니다. 하지만 혼자 사는 집, 아무도 듣지 못합니다. 3시간 후 출근 전에 들른 딸이 바닥에 쓰러진 어머니를 발견합니다.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진단 결과는 고관절 골절. 수술을 받았지만 다시는 예전처럼 걷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 어디선가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75세 이상 어르신의 60%가 1년에 한 번 이상 넘어집니다. 그중 30%는 골절상을 입습니다. 그리고 고관절 골절 환자의 50%는 6개월 안에 사망합니다. 왜 70대 중반이 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우리 몸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70대 중반이 되면 우리 몸에 일어나는 변화들에 대해서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미리 준비할 수 있습니다. 80세, 90세까지 건강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내용을 모르고 지나치면 언제 어떤 사고가 날지 모릅니다. 지금 70대 중반이신 분들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그리고 70대 부모님을 두신 분들, 이 영상을 부모님께 꼭 보여드리세요. 생명을 구할 수도 있는 정보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70대 중반이 되면 가장 먼저 느끼는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걷기입니다. 예전에는 아무 생각 없이 걸었습니다. 시장도 가고 공원도 산책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걷는 게 힘들어집니다. 걸음걸이가 달라집니다. 보폭이 짧아집니다. 60대에는 평균 70cm였던 보폭이 70대 중반에는 50cm로 줄어듭니다. 20cm나 짧아지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근육량이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다리 근육이 빠르게 줄어듭니다. 허벅지 근육, 종아리 근육이 가늘어집니다. 힘이 약해집니다. 다리에 힘이 없으니 큰 걸음을 걷지 못합니다. 자연스럽게 종종걸음이 됩니다. 마치 펭귄처럼 걷게 됩니다. 계단 오르기는 더 힘듭니다. 예전에는 계단을 한 번에 쑥쑥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한 계단 오를 때마다 숨이 찹니다. 난간을 꼭 붙잡아야 합니다. 난간이 없으면 불안합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73세의 김철수 할아버지는 평생 건강하게 사셨습니다. 담배도 안 피우고 술도 안 하셨습니다. 매일 운동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73세가 되던 해부터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시장 보러 가는 게 힘들어졌습니다. 집에서 5분 거리인데도 중간에 쉬어야 했습니다. 이상하네. 예전에는 한 번에 갔는데 처음에는 그냥 나이 탓이려니 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힘들어졌습니다. 6개월 후에는 시장 가기를 포기했습니다. 딸에게 부탁해서 장을 봐달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보폭이 줄어들고 걷기가 힘들어지면 활동량이 줄어듭니다. 밖에 나가기 싫어집니다. 집에만 있게 됩니다. 그러면 근육은 더 빠집니다.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걷기가 힘들어지는 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더 큰 문제는 균형 감각입니다. 70대 중반이 되면 균형을 잡기가 어려워집니다. 귀 속에는 전정기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몸의 균형을 잡아줍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이 기관의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자꾸 비틀거립니다. 똑바로 걷는다고 걷는데 자기도 모르게 한쪽으로 기울어집니다. 여러분, 간단한 테스트를 해보세요. 한 발로 서 보세요. 눈을 뜨고 한 발로 5초 동안 서 있을 수 있나요? 젊을 때는 30초도 거뜬했습니다. 하지만 70대 중반이 되면 5초도 어렵습니다. 금방 중심을 잃고 다른 발을 디딥니다. 이게 바로 균형 감각이 무너진 증거입니다. 균형 감각이 무너지면 어지럽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어지럽습니다. 고개를 돌릴 때 어지럽습니다. 잠자리에서 일어나 앉을 때 눈앞이 핑 돕니다. 그리고 바닥에 작은 턱에도 자꾸 걸립니다. 현관문 앞에 작은 문턱, 화장실 바닥에 미세한 단차, 거실 카펫의 끝부분, 이런 것들에 발이 걸립니다.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넘었던 것들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꾸 걸립니다. 발이 제대로 안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76세 이순희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밤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습니다. 불을 켜지 않고 어둠 속에서 걸어갔습니다. 평생 살던 집이니까 눈 감고도 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거실 카펫 끝에 발이 걸렸습니다. 휘청했습니다. 중심을 잡으려고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쿵! 옆으로 넘어졌습니다. 팔목을 바닥에 찍었습니다. 손목 골절이었습니다. 병원에 실려가서 깁스를 했습니다. 한 달 동안 깁스를 했습니다. 혼자서는 밥도 못 먹고 씻지도 못했습니다. 딸이 와서 도와줘야 했습니다. 손목 골절 하나 때문에 일상생활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처럼 균형 감각이 무너지면 자꾸 넘어집니다. 그리고 한번 넘어지면 큰 부상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낙상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75세 이상 어르신의 사망 원인 중 낙상이 상위권입니다. 교통사고보다 낙상으로 돌아가시는 분이 더 많습니다. 특히 고관절 골절이 치명적입니다. 고관절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관절입니다. 이곳이 부러지면 대수술을 해야 합니다. 전신마취를 하고 몇 시간씩 수술합니다. 하지만 70대 중반의 몸은 수술을 견디기 힘듭니다. 마취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술 후 합병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설령 수술이 성공해도 문제입니다. 회복이 안 됩니다. 젊을 때는 뼈가 부러져도 금방 붓습니다. 하지만 70대 중반에는 뼈가 잘 안 붙습니다. 몇 달이 지나도 회복이 더딥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다른 문제들이 생깁니다. 병상에 오래 누워있으면 근육이 더 빠집니다. 욕창이 생깁니다. 폐렴에 걸립니다. 혈전이 생겨서 뇌졸중이 올 수도 있습니다. 통계를 보면 더 충격적입니다.
고관절 골절 환자의 50%가 6개월 안에 사망합니다. 살아남아도 80%는 예전처럼 걷지 못합니다. 평생 휠체어를 타거나 요양원에 가게 됩니다. 한 번의 낙상이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70대 중반부터는 넘어지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다른 무엇보다 넘어지지 않는 것, 이게 최우선입니다. 어떻게 하면 넘어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구체적인 방법은 영상 마지막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계속해서 우리 몸에 일어나는 변화들을 알아보겠습니다. 70대 중반이 되면 근육이 무서운 속도로 사라집니다. 의학 용어로 근감소증이라고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근육량이 줄어들고 근력이 약해지는 현상입니다. 얼마나 빠르게 줄어들까요? 70대 중반부터는 1년에 근육량의 5%에서 8%가 감소합니다. 1년에 5%면 2년이면 10%, 5년이면 25%에서 40%가 사라지는 겁니다. 상상해 보세요. 내 몸의 근육 3분의 1이 사라진다는 걸 눈으로도 보입니다. 팔다리가 가늘어집니다. 예전에는 팔뚝에 살이 있었습니다. 탄탄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팔뚝을 만져보면 뼈만 만져집니다. 피부와 뼈 사이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허벅지가 얇아집니다. 종아리도 가늘어집니다. 바지가 헐렁해집니다. 예전에 딱 맞던 옷이 이제는 너무 큽니다. 근육이 빠지면 힘이 없어집니다. 악력부터 약해집니다. 악력은 손으로 쥐는 힘입니다. 병뚜껑을 열 수가 없습니다. 페트병 뚜껑도 못 엽니다. 김치통 뚜껑도 힘들어서 못 엽니다. 결국 자식에게 부탁하거나 도구를 사용해야 합니다. 문 손잡이 돌리기도 어렵습니다. 특히 둥근 손잡이는 미끄러져서 잘 안 돌아갑니다. 계단은 더 힘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단 오르기가 정말 힘들어집니다. 난간을 두 손으로 붙잡고 한 계단씩 천천히 올라가야 합니다. 내려올 때는 더 위험합니다. 다리에 힘이 없으니 중심을 잡기 어렵습니다. 자칫하면 굴러떨어질 수 있습니다. 75세 박영수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손주가 2년 만에 집에 왔습니다. 할아버지는 너무 반가워서 손주를 안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안을 수가 없었습니다. 손주 무게를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팔에 힘이 없어서 들어 올리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 나 안아줘. 아, 할아버지가 허리가 아파서 못 안아주겠다.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팔에 힘이 없다는 게 너무 창피했습니다. 그날 밤 할아버지는 혼자 울었습니다. 손주 하나 안아주지 못하는 자신이 너무 초라했습니다. 이게 근감소증의 현실입니다.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됩니다. 당연하게 할 수 있던 것들을 못하게 됩니다. 근육이 더 빠지면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집니다. 화장실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변기에 앉는 건 괜찮습니다. 문제는 일어서는 겁니다. 다리에 힘이 없어서 일어서지 못합니다. 한 번에 일어서려고 하면 중심을 못 잡고 다시 주저앉습니다. 변기 옆에 손잡이가 있으면 그걸 붙잡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손잡이가 없으면 혼자 일어서기 어렵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도 힘듭니다. 아침에 눈을 뜹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하지만 몸이 말을 안 듣습니다. 옆으로 몸을 돌리는 것부터 힘듭니다. 침대 끝에 다리를 내리는 것도 버겁습니다. 상체를 일으키는 건 더 어렵습니다. 결국 몇 번을 시도한 끝에 겨우 일어섭니다. 아침부터 지쳐버립니다. 옷 입기도 어려워집니다. 티셔츠를 입으려면 팔을 위로 올려야 합니다. 하지만 어깨 근육이 약해져서 팔이 잘 안 올라갑니다. 억지로 올리면 어깨가 아픕니다. 바지는 더 힘듭니다. 서서 바지를 입으려면 한 발로 서야 합니다. 하지만 균형을 못 잡아서 넘어질 것 같습니다. 결국 침대에 앉아서 입어야 합니다. 양말 신기는 가장 어렵습니다. 허리를 숙여서 발끝까지 손이 닿아야 합니다. 하지만 허리도 안 굽혀지고 손도 안 닿습니다. 세수하고 머리 감는 것도 버겁습니다. 팔을 들고 있는 게 힘듭니다. 금방 팔이 저립니다. 이렇게 되면 혼자 생활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통계를 보면 이해가 됩니다. 요양원에 입소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근감소증입니다. 혼자서 일상생활을 할 수 없어서 요양원에 가게 됩니다. 근감소증 진단을 받은 어르신의 80%가 3년 안에 요양원에 입소합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근육이 빠진다는 게 단순히 힘이 약해지는 게 아닙니다. 독립적인 삶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근육이 이렇게 빠질까요? 가장 큰 이유는 단백질 부족입니다. 근육은 단백질로 만들어집니다. 단백질을 먹어야 근육이 유지됩니다. 단백질을 안 먹으면 근육이 빠집니다. 그런데 70대 중반의 90%가 단백질이 부족합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식욕이 없어서 못 먹습니다. 나이가 들면 입맛이 없어집니다. 고기가 잘 안 넘어갑니다. 생선도 비린내가 나서 싫어집니다. 그래서 밥에 김치만 먹게 됩니다. 둘째, 소화가 안 돼서 못 먹습니다. 고기를 먹으면 체합니다. 속이 더부룩합니다. 그래서 고기를 피하게 됩니다. 셋째, 이가 없어서 못 먹습니다. 틀니를 해도 질긴 고기는 씹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드러운 것만 먹게 됩니다. 죽, 국수, 빵 이런 것들은 단백질이 거의 없습니다. 넷째, 돈이 아까워서 못 먹습니다. 고기는 비쌉니다. 생선도 비쌉니다. 혼자 사는데 비싼 반찬 사 먹기가 아깝습니다. 그래서 값싼 김치, 장아찌로 때웁니다. 이렇게 단백질을 안 먹으면 근육이 계속 빠집니다. 하루에 필요한 단백질량은 얼마일까요? 체중 1kg당 1.2g입니다. 체중이 60kg이면 하루에 72g의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72g이 얼마나 될까요? 닭가슴살 300g 또는 계란 10개 또는 두부 한 모반 정도입니다. 매 끼니마다 손바닥 크기만큼의 고기나 생선을 먹어야 합니다.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먹어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이렇게 못 드십니다. 하루에 30g도 안 먹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 근육이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못 먹으면 단백질 보충제라도 드셔야 합니다. 약국에서 파는 단백질 가루를 물에 타서 마시는 겁니다. 못 씹어도 마실 수는 있습니다. 단백질 음료도 좋습니다. 요즘은 노인용 영양 음료가 많이 나옵니다. 하루에 한두 병씩 마시면 도움이 됩니다. 근육은 한번 빠지면 다시 만들기 어렵습니다. 특히 70대 중반 이후에는 운동을 해도 근육이 잘 안 늡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근육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단백질을 꼭 챙겨 드세요. 이게 건강한 노년의 시작입니다. 70대 중반이 되면 눈이 급격히 나빠집니다. 가장 흔한 게 백내장입니다. 백내장은 눈의 수정체가 뿌옇게 흐려지는 병입니다. 마치 안개가 낀 것처럼 뿌옇게 보입니다. 75세 이상의 80%가 백내장이 있습니다. 거의 모든 노인이 걸린다고 보면 됩니다. 백내장이 생기면 세상이 흐릿하게 보입니다. 신문을 봐도 글씨가 잘 안 보입니다. 돋보기를 써도 선명하지 않습니다. 텔레비전을 봐도 화면이 뿌옇습니다. 사람 얼굴이 잘 안 보입니다. 자막도 읽기 어렵습니다. 밤에는 더 심합니다. 불빛이 번져 보입니다. 가로등이 여러 개로 보입니다. 자동차 헤드라이트가 눈을 찌릅니다. 그래서 밤에 외출하기 무섭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다가 발을 헛디딜 수 있습니다. 황반변성도 무섭습니다. 황반은 눈의 중심부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 중심 시야가 사라집니다. 사람 얼굴을 봐도 얼굴 가운데가 안 보입니다. 검은 점이 가운데를 가립니다. 글을 읽어도 중간 글자가 사라집니다. 황반변성은 실명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번 나빠지면 회복이 안 됩니다. 조기 발견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안과 검진이 필수입니다. 70대 중반부터는 6개월에 한 번씩 안과에 가야 합니다. 귀찮아도 가야 합니다. 눈은 한번 나빠지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백내장은 수술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수술하면 다시 잘 보입니다. 미루지 말고 빨리 수술하는 게 좋습니다. 황반변성은 조기에 발견하면 진행을 늦출 수 있습니다. 주사 치료를 받으면 실명을 막을 수 있습니다. 안 보인다고 참지 마세요. 바로 병원에 가세요. 70대 중반이 되면 귀도 안 들립니다. 70대 중반 난청률이 60%입니다. 10명 중 6명이 잘 안 들립니다. 처음에는 작은 소리가 안 들립니다. 시계 째깍거리는 소리, 새 지저귀는 소리,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 이런 작은 소리들이 사라집니다. 그 다음에는 사람 목소리가 잘 안 들립니다. 특히 높은 목소리가 안 들립니다. 여자 목소리, 아이 목소리가 잘 안 들립니다. 할머니, 밥 드세요. 응? 뭐라고? 밥 드세요. 뭐? 크게 말해. 이런 대화가 반복됩니다. 가족들은 답답해합니다. 본인도 답답합니다. 텔레비전 소리를 크게 틉니다. 옆집에서 들릴 정도로 크게 틉니다. 가족들이 시끄럽다고 불평합니다. 전화통화도 어렵습니다. 상대방 목소리가 잘 안 들립니다. 자꾸 되묻게 됩니다. 통화하기가 싫어집니다. 모임에 가도 대화가 안 됩니다. 여러 사람이 동시에 말하면 구분이 안 됩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웃기만 합니다. 결국 사람 만나기 싫어집니다. 집에만 있게 됩니다. 사회적으로 고립됩니다. 난청이 무서운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단순히 소리가 안 들리는 게 아닙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난청이 있으면 치매 위험이 5배 증가합니다. 왜 그럴까요? 귀가 안 들리면 뇌 자극이 줄어듭니다. 소리를 듣고 처리하는 뇌 부분이 일을 안 하게 됩니다. 사용하지 않는 뇌는 퇴화합니다. 또한 사회적 고립이 치매를 부릅니다. 사람을 안 만나고 대화를 안 하면 인지 기능이 떨어집니다. 해결책은 보청기입니다. 하지만 많은 어르신들이 보청기 착용을 거부합니다. 보청기? 그건 나이 들어 보여서 싫어. 보청기 끼면 귀에 안 좋다며? 비싸잖아. 괜찮아. 그냥 살 거야. 이런 이유로 안 합니다. 하지만 이건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보청기는 단순히 소리를 크게 해주는 기계가 아닙니다. 뇌를 자극하고 치매를 예방하는 의료기기입니다. 요즘 보청기는 성능이 좋습니다. 작아서 잘 안 보입니다. 가격도 다양합니다. 정부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귀가 안 들리면 꼭 보청기를 하세요. 자존심 때문에 건강을 망치지 마세요. 70대 중반이 되면 맛도 못 느끼고 냄새도 못 맡습니다. 혀에는 미각세포가 있습니다. 이게 맛을 느끼게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미각세포가 줄어듭니다. 젊을 때는 10,000개 정도 있던 미각세포가 70대 중반에는 3,000개 정도로 줄어듭니다. 3분의 1로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니 맛을 못 느낍니다. 음식을 먹어도 맛이 없습니다. 무슨 맛인지 모르겠습니다. 밍밍합니다. 그래서 짜고 단 음식만 찾게 됩니다. 자극적인 음식만 먹게 됩니다. 김치, 젓갈, 단과자 이런 것들만 먹습니다. 싱거운 음식은 도저히 못 먹습니다. 맛이 안 느껴지니까요. 문제는 이렇게 먹으면 건강에 안 좋다는 겁니다. 너무 짜게 먹으면 고혈압이 악화됩니다. 너무 달게 먹으면 당뇨가 악화됩니다. 후각도 사라집니다. 코에는 후각세포가 있습니다. 이것도 나이가 들면 줄어듭니다. 냄새를 못 맡습니다. 음식 냄새도 잘 모르겠습니다. 꽃향기도 안 느껴집니다. 더 위험한 건 가스 냄새를 못 맡는다는 겁니다. 가스가 새도 모릅니다. 음식이 타도 모릅니다. 화재 위험이 큽니다. 실제로 독거노인 가스 사고가 자주 일어납니다. 가스 냄새를 못 맡아서 모르고 있다가 폭발하는 겁니다. 미각과 후각이 사라지면 식욕도 사라집니다. 맛도 없고 냄새도 없으니 먹고 싶은 생각이 안 듭니다. 먹어도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점점 덜 먹게 됩니다. 식사량이 줄어듭니다. 체중이 빠집니다. 74세 김영희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평생 요리를 좋아하셨습니다. 맛있는 음식 해먹는 게 낙이었습니다. 그런데 74세가 되면서 음식 맛이 없어졌습니다. 뭘 먹어도 맛이 없었습니다. 에이, 맛없어. 밥 먹기 싫다. 식사를 거르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한 끼만 먹었습니다. 그것도 몇 숟가락 먹다가 그만뒀습니다. 석 달 만에 체중이 10kg 빠졌습니다. 힘이 없어서 걷기도 힘들었습니다. 딸이 걱정해서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의사는 영양실조라고 했습니다. 음식을 드셔야 해요. 안 드시면 더 위험해집니다. 맛이 없는데 어떻게 먹어요? 맛이 없어도 드셔야 합니다. 약이라고 생각하고 드세요. 결국 영양제 링거를 맞았습니다. 그제서야 기력을 회복했습니다. 여러분, 밥맛이 없어도 드셔야 합니다. 안 먹으면 몸이 무너집니다. 맛이 없어도 영양을 위해 드세요. 70대 중반이 되면 잠을 제대로 못 잡니다. 70대 중반의 80%가 수면 장애를 겪습니다. 가장 흔한 게 새벽에 일찍 깨는 겁니다. 밤 10시에 잠자리에 듭니다. 곧 잠이 듭니다. 그런데 새벽 2시, 3시, 4시에 눈이 떠집니다. 한번 깨면 다시 잠들기 어렵습니다. 누워서 천장만 바라봅니다. 시간은 안 가고 답답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나이가 들면 수면 구조가 변합니다. 젊을 때는 깊은 잠을 오래 잤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깊은 잠이 줄어듭니다. 얕은 잠만 잡니다. 얕은 잠은 쉽게 깹니다. 작은 소리에도 깹니다. 화장실 가고 싶으면 바로 깹니다. 화장실 가는 횟수도 늡니다. 70대 중반이 되면 밤에 서너 번 화장실에 갑니다. 전립선 비대증이 있는 남성은 더 자주 갑니다. 한 번 갈 때마다 깹니다. 화장실 다녀와서 다시 자려고 하는데 잠이 안 옵니다. 침대에 누워 1시간, 2시간 뒤척입니다. 그러다 겨우 잠들면 또 화장실 가고 싶어서 깹니다. 이렇게 밤새 여러 번 깨니까 제대로 잔 게 아닙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피곤합니다. 어제 한숨도 못 잤어. 실제로는 4-5시간 잤는데도 못 잔 것 같습니다. 자주 깨니까 그렇게 느껴지는 겁니다. 수면 부족은 모든 문제의 시작입니다. 잠을 못 자면 낮에 피곤합니다.
힘이 없습니다.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기억력도 나빠집니다. 낙상 위험도 증가합니다. 졸린 상태에서 걷다가 넘어집니다. 면역력도 떨어집니다. 감기에 자주 걸립니다. 회복도 느립니다. 우울증 위험도 커집니다. 잠을 못 자면 기분이 우울해집니다. 밤에 못 자니까 낮에 졸립니다. 식사 후에 특히 졸립니다. 점심 먹고 나면 눈이 감깁니다. 소파에 앉아 있다가 그대로 잠듭니다. 텔레비전 보다가 잠듭니다. 한두 시간씩 잡니다. 문제는 낮에 자면 밤에 더 못 잔다는 겁니다. 낮잠을 오래 자면 밤에 잠이 안 옵니다. 밤에 못 자면 다음날 낮에 또 졸립니다. 악순환입니다. 그리고 낮잠 자다가 사고가 납니다. 소파에서 자다가 떨어집니다. 의자에 앉아 자다가 옆으로 넘어집니다. 침대도 아니고 소파에서 자니까 자세가 불편합니다. 목과 허리가 아픕니다. 수면제를 먹는 분들이 많습니다. 70대의 40%가 수면제를 복용합니다. 하지만 수면제는 위험합니다. 특히 노인에게는 더 위험합니다. 수면제를 먹으면 어지럽습니다. 중심을 못 잡습니다. 밤에 화장실 가다가 넘어집니다. 수면제는 기억력도 나쁘게 합니다. 치매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장기 복용하면 내성이 생깁니다. 점점 더 많은 양이 필요합니다. 끊기도 어렵습니다. 수면제는 최후의 수단입니다. 다른 방법을 다 써보고도 안 되면 그때 먹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잠을 잘 잘 수 있을까요? 첫째, 낮잠은 오후 2시 전에 20분만 자세요. 낮잠이 필요하면 자세요. 하지만 오래 자지 마세요. 20분만 자고 일어나세요. 알람을 맞춰 놓으세요. 오후 2시 이후에는 절대 자지 마세요. 늦게 자면 밤 수면에 영향을 줍니다. 둘째, 저녁 6시 이후에는 카페인을 드시지 마세요. 커피, 녹차, 홍차 이런 것들에는 카페인이 있습니다. 카페인은 잠을 방해합니다. 저녁 먹고 커피 마시는 습관이 있으면 끊으세요. 보리차나 따뜻한 물을 드세요. 셋째, 침실 온도를 낮추세요. 잠잘 때 방 온도가 중요합니다. 너무 더우면 잠이 안 옵니다. 침실 온도를 18도에서 20도 정도로 유지하세요. 시원한 환경에서 자야 깊은 잠을 잘 수 있습니다. 넷째, 규칙적인 수면 시간을 지키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세요. 주말에도 똑같이 하세요. 우리 몸은 규칙을 좋아합니다. 규칙적으로 하면 생체 리듬이 맞춰집니다. 다섯째, 아침 햇빛을 쐬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커튼을 열고 햇빛을 쐬세요. 최소 30분 이상 쐬세요. 햇빛을 쐬면 세로토닌이 생성됩니다. 세로토닌은 낮에는 활력을 주고 밤에는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으로 바뀝니다. 밖에 나가기 힘들면 창가에 앉아서 햇빛을 쐬세요. 여섯째, 자기 전에 화장실을 꼭 다녀오세요. 자기 전에 화장실을 다녀오면 밤에 깰 횟수가 줍니다. 물도 자기 2시간 전부터는 적게 드세요. 수면은 건강이 기본입니다. 잘 자야 건강합니다. 이 방법들을 꼭 실천해 보세요. 70대 중반이 되면 밥맛이 없어집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배가 안 고픕니다. 점심때가 돼도 먹고 싶지 않습니다. 저녁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럴까요? 위장 운동이 저하되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위장이 활발하게 움직였습니다. 음식을 빨리 소화시켰습니다. 그래서 금방 배가 고팠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위장 운동이 느려집니다. 음식이 위에 오래 머물러 있습니다. 소화가 천천히 됩니다. 그래서 배가 안 고픕니다. 소화효소도 줄어듭니다. 소화효소는 음식을 분해하는 물질입니다. 심, 위액, 췌장액에 들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이 효소들이 줄어듭니다. 효소가 부족하면 소화가 안 됩니다. 음식을 먹어도 제대로 분해가 안 됩니다. 영양소를 흡수하지 못합니다. 조금만 먹어도 배부릅니다. 예전에는 밥 한 공기를 다 먹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반 공기도 못 먹습니다. 몇 숟가락 먹으면 배가 부릅니다. 에이, 배불러. 더 못 먹겠어. 가족들은 더 먹으라고 합니다. 엄마, 그것만 드시면 어떡해요? 더 드세요. 배불러서 못 먹겠다니까? 실랑이가 벌어집니다. 가족은 걱정되고 본인은 억울합니다. 식사량이 줄면 체중이 빠집니다. 한 달에 1kg씩 빠집니다. 6개월이면 6kg입니다. 옷이 헐렁해집니다. 체중 감소는 위험 신호입니다. 특히 70대 중반 이후에는 체중이 빠지면 안 됩니다. 체중이 빠지면 근육이 빠집니다. 근육이 빠지면 힘이 없어집니다. 힘이 없으면 활동을 못합니다. 활동을 못하면 더 못 먹습니다. 악순환입니다.
6개월에 5kg 이상 빠지면 바로 병원에 가야 합니다. 변비가 심해집니다. 70대 중반의 70%가 변비로 고생합니다. 장 운동이 저하됩니다. 음식물이 장을 천천히 지나갑니다. 수분이 과도하게 흡수됩니다. 변이 딱딱해집니다. 수분 섭취도 부족합니다. 목이 안 말라서 물을 안 마십니다. 하지만 몸은 수분이 필요합니다. 활동량도 줄어듭니다. 움직임이 적으면 장 운동도 줄어듭니다. 변비약을 먹게 됩니다. 처음에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먹으면 내성이 생깁니다. 점점 더 많이 먹어야 합니다. 변비약 없이는 화장실을 못 가게 됩니다. 의존하게 되는 겁니다. 변비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물을 많이 마시세요. 하루에 최소 8컵은 드세요. 목이 안 말라도 조금씩 자주 마시세요. 둘째, 식이섬유를 드세요. 채소, 과일, 통곡물에 식이섬유가 많습니다. 셋째, 조금이라도 움직이세요. 집안에서라도 걸어 다니세요. 장 운동에 도움이 됩니다. 영양 부족이 모든 문제의 시작입니다. 식사량이 줄어들면 영양이 부족해집니다. 영양이 부족하면 근육이 빠집니다. 근육이 빠지면 활동량이 줄어듭니다. 활동량이 줄면 더 못 먹습니다. 이 악순환을 끊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소량씩 자주 드세요. 한 번에 많이 먹기 힘들면 조금씩 여러 번 드세요. 하루에 5번, 6번 나눠서 드세요. 둘째, 부드러운 음식을 드세요. 씹기 힘들면 갈아서 드세요. 죽이나 미음도 좋습니다. 하지만 단백질은 꼭 넣으세요. 셋째, 단백질 보충제를 활용하세요. 고기를 못 드시면 단백질 가루나 음료를 드세요. 넷째, 영양제를 드세요. 종합 비타민, 칼슘, 비타민 D 이런 것들을 챙겨 드세요. 76세 최영자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75세가 되면서 식욕이 떨어졌습니다. 하루에 한 끼도 제대로 못 먹었습니다. 6개월 만에 10kg이 빠졌습니다. 힘이 없어서 걷기도 힘들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기도 버거웠습니다. 딸이 병원에 모시고 갔습니다. 의사는 영양실조와 근감소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위험합니다. 요양원에 가셔야 할 수도 있어요. 딸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식사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소량씩 자주 드시게 하세요. 단백질을 꼭 챙기세요. 딸은 매일 어머니 집에 들러서 식사를 챙겼습니다. 아침에 계란과 우유, 점심에 두부와 채소, 저녁에 생선과 밥, 중간중간 과일과 단백질 음료를 드렸습니다. 3개월 후 할머니는 5kg을 회복했습니다. 기력도 돌아왔습니다. 다시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살았어. 고마워. 할머니는 딸에게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식사는 약입니다. 맛이 없어도 드셔야 합니다. 안 드시면 몸이 무너집니다. 70대 중반이 되면 체온 조절이 안 됩니다. 더위와 추위에 약해집니다. 체온 조절 중추는 뇌에 있습니다. 이것이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이 기능이 떨어집니다. 여름 폭염이 무섭습니다. 젊을 때는 더워도 땀을 흘리며 버텼습니다. 하지만 70대 중반에는 땀도 잘 안 나고 체온 조절이 안 됩니다. 체온이 계속 올라갑니다. 온열질환에 걸립니다. 어지럽고 구토가 납니다. 심하면 의식을 잃습니다. 75세 이상 온열질환 사망률이 1위입니다. 에어컨이 없는 집에서 혼자 사시는 분들이 특히 위험합니다. 더워도 참다가 쓰러집니다. 전기세 아까워서 에어컨 안 켜. 이런 생각은 정말 위험합니다. 전기세 몇만 원 아끼려다 생명을 잃을 수 있습니다. 겨울 추위도 무섭습니다. 저체온증에 걸리기 쉽습니다. 체온이 35도 아래로 떨어지면 위험합니다. 난방을 안 하거나 약하게 하면 안 됩니다. 방 온도를 20도 이상으로 유지하세요. 외출할 때는 꼭 따뜻하게 입으세요. 모자, 목도리, 장갑 다 챙기세요. 땀을 잘 안 흘립니다. 나이가 들면 땀샘 기능이 떨어집니다. 더워도 땀이 안 납니다. 땀이 안 나면 열이 몸에 갇힙니다. 체온이 계속 올라갑니다. 위험합니다. 여름에는 시원한 곳에 계세요. 에어컨이나 선풍기를 틀어놓으세요. 물을 자주 마시세요. 겨울에는 실내 온도를 적절히 유지하세요. 너무 춥지도 너무 덥지도 않게 하세요. 계절별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여름에는 에어컨 적정 온도를 26도에서 28도로 설정하세요. 너무 낮추면 감기 걸립니다.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세요. 목이 안 말라도 2시간마다 물을 한 컵씩 드세요. 한낮에는 외출을 피하세요. 꼭 나가야 한다면 아침이나 저녁에 나가세요.
겨울에는 실내 난방을 충분히 하세요. 전기세 걱정하지 마시고 따뜻하게 지내세요. 외출 시 보온에 신경 쓰세요. 특히 머리, 목, 손을 따뜻하게 하세요. 핵심은 극한 온도 노출을 피하는 겁니다. 너무 덥거나 너무 추운 환경은 피하세요.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70대 중반이 되면 우리 몸에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걷기가 힘들어지고 균형 감각이 무너집니다. 낙상 위험이 크게 증가합니다. 근육이 무서운 속도로 사라집니다. 일상생활이 점점 어려워집니다. 눈이 나빠지고 귀가 안 들립니다. 맛과 냄새도 못 느낍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소화가 안 됩니다. 체온 조절도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절망하지 마세요. 미리 알고 준비하면 충분히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5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매일 30분 걷기. 걷기는 최고의 운동입니다. 근육을 유지하고 균형 감각을 키웁니다. 밖에 나가기 힘들면 집 안에서라도 걸으세요. 거실을 왔다 갔다 하세요. 보행기를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넘어지는 것보다 보행기 사용하는 게 낫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걸으세요. 아침 식사 후나 저녁 식사 전이 좋습니다. 처음에는 10분부터 시작하세요. 천천히 시간을 늘려가세요. 무리하지 마세요. 걸을 때는 등을 펴고 고개를 들고 걸으세요. 바닥을 보며 걷지 마세요. 앞을 보며 걸어야 넘어지지 않습니다. 신발도 중요합니다. 미끄럽지 않은 편한 신발을 신으세요. 슬리퍼는 절대 신지 마세요. 둘째, 단백질 매 끼 챙기기. 근육을 지키려면 단백질이 필수입니다. 매 끼니마다 손바닥 크기만큼의 단백질을 드세요. 고기, 생선, 계란, 두부 중 하나는 꼭 드세요. 아침에 계란 2개, 점심에 생선 1토막, 저녁에 두부 반모. 이렇게만 드셔도 충분합니다. 고기가 잘 안 넘어가면 다져서 드세요. 생선이 비리면 양념을 충분히 하세요. 두부는 부드러워서 드시기 편합니다. 못 드시면 단백질 보충제를 활용하세요. 약국에서 단백질 가루를 사서 물이나 우유에 타서 드세요. 하루에 1~2번이면 됩니다. 단백질 음료도 좋습니다. 요즘 노인용 영양음료가 많습니다.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살 수 있습니다. 단백질은 아침이 가장 중요합니다. 밤사이 근육이 분해되기 때문에 아침에 보충해줘야 합니다. 셋째, 낙상 예방 환경 만들기. 집안 환경을 안전하게 바꿔야 합니다. 문턱을 없애세요. 문턱이 있으면 경사로를 만들거나 턱을 메우세요. 화장실에 손잡이를 설치하세요. 변기 옆, 욕조 옆에 꼭 설치하세요. 일어설 때 붙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바닥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세요. 특히 화장실과 현관이 중요합니다. 카펫 끝을 테이프로 고정하세요. 발에 걸리지 않게 바닥에 단단히 붙이세요. 전선을 정리하세요. 바닥에 전선이 널려 있으면 걸려 넘어집니다. 밤에 조명을 켜두세요. 화장실 가는 길에 센서 등을 설치하세요. 불을 켜지 않아도 자동으로 켜지게 하세요. 급하게 움직이지 마세요. 천천히 움직이세요. 침대에서 일어날 때도 천천히 일어나세요. 일어날 때는 단계를 나눠서 일어나세요. 누운 상태에서 먼저 옆으로 돕니다. 그 다음 다리를 내립니다. 잠시 앉아 있습니다. 어지럽지 않으면 그때 일어섭니다. 넷째, 정기검진 받기. 병원 가기 싫어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하지만 정기검진은 필수입니다. 3개월마다 내과 검진을 받으세요.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을 체크하세요. 복용 중인 약도 점검하세요. 6개월마다 안과 검진을 받으세요. 백내장, 황반변성 조기 발견이 중요합니다. 6개월마다 치과 검진도 받으세요. 이가 없으면 못 먹습니다. 틀니가 맞지 않으면 새로 만드세요. 1년에 한 번은 종합검진을 받으세요. 암검진, 골다공증 검사 등을 받으세요. 청력 검사도 받으세요. 잘 안 들리면 보청기를 하세요. 약은 꼭 의사 처방대로 드세요. 임의로 끊거나 늘리지 마세요. 여러 병원에서 약을 받으면 중복될 수 있습니다. 약봉투를 모두 가지고 가서 의사에게 보여주세요. 다섯째, 가족과 소통하기. 혼자 참지 마세요. 몸 상태를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요즘 걷기가 힘들어. 어지러워서 걱정이야. 밥맛이 없어서 못 먹겠어. 이런 말을 숨기지 마세요. 가족들이 알아야 도와줄 수 있습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용기를 내세요. 장 좀 받아줄 수 있어? 병원에 함께 가줄 수 있어? 무거운 거 좀 들어줄래? 부탁하는 게 창피한 게 아닙니다. 가족은 도와주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말씀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정기적으로 연락하세요. 하루에 한 번은 자녀에게 전화하세요.
안부를 전하세요. 요즘은 영상통화도 쉽습니다. 손주들 얼굴도 보고 이야기도 나누세요. 응급 상황에 대비하세요. 핸드폰은 항상 가까이 두세요. 응급 연락처를 눈에 잘 띄는 곳에 붙여두세요. 독거 어르신이라면 돌봄 서비스를 신청하세요.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됩니다. 이웃과도 관계를 유지하세요. 옆집 사람과 인사라도 나누세요. 위급할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70대 중반은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미리 알고 준비하면 80세, 90세까지 건강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 몸의 변화를 인정하고 받아들이세요. 나이가 드니까 이럴 수도 있지. 예전만 못해도 괜찮아. 지금 할 수 있는 걸 하면 돼.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세요. 못하는 것을 한탄하지 말고 할 수 있는 것을 찾으세요. 멀리 못 걸으면 가까이라도 걸으세요. 고기를 못 씹으면 다져서 드세요. 책을 못 읽으면 오디오북을 들으세요. 방법은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가족이 있습니다. 친구가 있습니다. 이웃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있습니다. 저희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 예고를 해드리겠습니다. 70대 중반의 현실 시리즈 2편은 경제 문제입니다. 75세가 넘으면 통장 잔고가 무서운 속도로 줄어듭니다. 의료비, 생활비, 예상치 못한 지출, 노후 자금을 지키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꼭 시청해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세요. 저희 아버지도 이러셨어요. 이 방법 써봤더니 좋더라고요. 이런 것도 궁금한데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다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주세요. 70대 부모님을 두신 분들, 70대 어르신들께 꼭 보여주세요. 한 사람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정보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5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매일 30분 걷기. 둘째, 단백질 몇 끼 챙기기. 셋째, 낙상 예방 환경 만들기. 넷째, 정기검진 받기. 다섯째, 가족과 소통하기. 이 5가지만 실천하셔도 건강한 80대, 90대를 맞이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지금 당장 일어나서 집안을 걸어보세요. 냉장고를 열고 단백질 음식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집안의 문턱과 전선을 확인하세요.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70대 중반 두렵지 않습니다. 준비하면 됩니다. 80세, 90세도 건강하게 맞이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희망을 가지세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그리고 사랑하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저는 깊은 생각에 잠기게 만든 이야기를 하나 접했습니다. 75살의 한 남성이었는데요. 활기차고 건강하며 늘 미소를 띠고 살던 분이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하루를 시작했고 잠에서 깨어 일어나 2걸음을 내딛는 순간 세상이 갑자기 까맣게 변했다고 합니다. 아무런 통증도 특별한 전조도 없이 그저 조용히 쓰러졌습니다. 그 일을 겪고 나서 모두의 머릿속에 남은 질문은 단 하나였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의료진의 말에 따르면 원인은 아주 작은 실수였다고 합니다. 너무 사소하고 자연스러워서 이른이 넘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날마다 반복하고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어쩌면 당신도 지금 이 순간 아무렇지 않게 그 행동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문제는 우리가 깨어나는 순간을 너무 당연하게 여긴다는 데 있습니다. 눈을 뜨고 숨을 한번 들이쉬며 이제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다릅니다. 침대에서 일어나고 나서의 몇 분이 생각보다 훨씬 중요할 수 있으며 작은 실수 하나, 무심코 한 동작 하나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혈압 상승이나 넘어짐, 앞서 이야기했던 남성처럼 의식을 잃는 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른을 넘긴 분들이 아침마다 흔히 저지르는 7가지 실수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겉보기엔 사소하지만 건강과 삶의 질에 분명한 영향을 주는 행동들입니다.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생활 방식을 바꾸거나 무리한 노력을 요하는 것은 없습니다.
내일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을 만큼 간단한 조정들입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내일이 아니라 바로 다음번 눈을 뜨는 순간부터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여섯 번째 실수는 특히 많은 사람이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만 실제로는 활력과 기분, 심지어 삶의 의욕까지 갉아먹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있어야 앞으로도 실생활에 유용하고 실천 가능한 조언을 꾸준히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혹시 처음 오신 분들이 있다면 저는 내과 전문의 정민화입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주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이 한순간이 하루 전체를 바꿉니다. 첫 번째 실수는 바로 눈을 뜨자마자 곧바로 일어나는 습관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평범한 아침입니다. 창문 너머로 햇빛이 조금씩 들어오고 방 안은 아직 조용한 정적에 잠겨 있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무의식적으로 다리를 침대 밖으로 내리고 벌떡 일어나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눈앞이 흐려지고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느낌이 찾아옵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어지러웠을 뿐이야 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지만 이 현상은 의학적으로 기립성 저혈압이라고 부릅니다. 갑작스러운 자세 변화로 인해 혈압이 급격히 떨어질 때 발생하는 반응이며 특히 아침에 침대에서 급히 일어났을 때 자주 나타납니다. 이것은 병이라기보다는 우리 몸이 급작스러운 움직임에 즉각 반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혈액순환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현상은 더욱 흔해집니다. 누워있는 동안에는 혈액이 몸 전체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지만 일어나는 순간에는 심장이 빠르게 반응해 뇌로 혈액을 보내야 합니다. 젊을 때는 이 과정이 순식간에 이루어지지만 노년기에는 반응 속도가 조금만 늦어져도 어지럼증이나 낙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의 낙상은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병원 입원, 깁스, 이동성 저하, 타인의 도움 없이는 생활이 힘든 상황까지 번질 수 있으며 다시 또 넘어질까 두려워지는 악순환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다행히 이 문제는 아주 간단한 태도 하나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아침 준비 시간이라 부릅니다. 약도 필요 없고 병원도 필요 없으며 특별한 도구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하루에 단 1분만 투자하면 됩니다. 눈을 뜨자마자 급히 일어나지 말고 심호흡을 한번 하세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앉습니다. 몸 밑에 깔린 매트리스를 느끼고 발을 바닥에 단단히 붙인 채 30초 정도 가만히 앉아 계세요. 딱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내 몸이 깨어날 시간을 주는 겁니다. 여유가 있다면 발목을 가볍게 돌려보고 손목을 풀어주고 허리를 부드럽게 펴는 것도 좋습니다. 이것은 내 몸을 향한 하나의 존중입니다. 잠에서 활동으로 옮겨가는 전환의 시간은 게으름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저 역시 몸으로 겪은 후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평소처럼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는데 순식간에 어지러움이 몰려와 쓰러질 뻔한 경험이 있었죠. 그날 이후로 저는 결심했습니다. 내 몸이 완전히 깨어날 시간을 주기로요. 결과는 바로 나타났습니다. 어지럼증도 심장 두근거림도 없이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에너지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침대에서 일어나는 건 마치 다리를 건너는 것과 같습니다. 눈 감고 뛰어넘는 대신 한 걸음씩 발을 디디며 천천히 건너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고 현명하죠. 그러니 내일 아침에는 절대 급히 일어나지 마세요. 단 1분, 그 여유가 여러분의 하루를 훨씬 더 안정감 있고 맑은 정신으로 이끌어줄 것입니다. 균형감 있게 하루를 여는 것, 그것이 진짜 건강의 출발점입니다. 두 번째 실수는 아침에 물을 마시지 않는 것입니다. 조용히 건강을 갉아먹는 아주 흔한 습관이죠. 눈을 뜨고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시나요? 대부분은 부엌으로 가서 주전자에 불을 켜고 따뜻한 커피를 준비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 첫 모금은 마치 아침의 의식처럼 느껴지죠. 하지만 이 순간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물입니다. 밤새도록 잠을 자는 동안에도 우리 몸은 계속해서 움직입니다. 심장은 뛰고 폐는 숨을 쉬며 신장은 조용히 노폐물을 걸러냅니다. 몸은 말없이 에너지를 소모하고 수분도 서서히 빠져나갑니다. 땀, 숨결, 그리고 작은 뒤척임 속에서도 우리는 물을 잃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이미 몸은 탈수 상태에 가깝습니다.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갈증을 느끼는 감각이 둔해진다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물이 필요한데도 목마름을 잘 느끼지 못하죠. 예전엔 저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목이 마르지 않으면 괜찮은 거 아닌가? 하지만 큰 착각이었습니다. 어느 날부터 침대 옆에 물 한 잔을 두고 일어나자마자 첫 모금 마시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그 순간부터 아침의 흐름이 달라졌습니다. 머리가 맑아지고 생각이 또렷해지며 흐릿했던 잠기운이 씻기듯 사라졌습니다. 아침에 마시는 물은 신진대사를 부드럽게 깨우고 혈액순환을 도우며 장기들을 하나하나 깨워줍니다.
특히 아침에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께는 더더욱 중요합니다. 물은 약의 흡수를 도와주고 위와 간을 보호해 불필요한 자극을 줄여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하루의 첫 음료로 물을 선택하는 그 순간 내 몸에게 나는 너를 소중히 여겨라는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단순하지만 강력한 자기 돌봄의 시작이죠. 원하신다면 레몬 한 조각이나 민트 잎 또는 꿀 한 방울을 넣어도 좋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목적은 꾸미는 것이 아니라 밤새 말라있던 몸에 가장 순수한 수분을 채워주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 다음에 커피를 마시기 전 잠시 멈추세요. 그 전에 물 한 잔을 먼저 드시는 겁니다. 사소해 보여도 그 한 모금이 하루의 질을 바꿉니다. 조용히 시작된 변화가 여러분의 몸을 다르게 만들 것입니다. 세 번째 실수는 많은 분들이 무심코 반복하는 아침 습관입니다. 바로 공복에 마시는 커피입니다. 커피 향만 맡아도 머리가 깨는 것 같고 그 첫 모금은 따뜻하고 익숙하며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의식처럼 느껴집니다. 마치 마음을 감싸주는 포근한 액체 같은 존재죠. 하지만 이 커피가 내 몸을 조용히 지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커피는 향도 좋고 맛도 깊지만 산성이 강하고 자극 성분이 많습니다. 특히 혈압이 높은 분들, 속이 예민한 분들, 수면에 민감한 분들에게는 더 조심해야 할 대상입니다. 공복에 커피를 마시는 습관은 겉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어 보여도 건강을 은근히 무너뜨리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익숙한 커피 향이 퍼지고 생각 없이 손이 가서 한 잔을 마십니다. 아주 자연스럽죠? 하지만 그 순간 우리 몸 안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밤새 위장은 아무것도 받지 못한 채 예민한 상태로 아침을 맞이합니다. 호르몬도 아직 안정되지 않았고 몸 전체는 절반쯤 깨어있는 상태입니다. 이때 강한 산성과 자극이 있는 커피가 들어오면 위는 과도하게 위산을 분비하게 됩니다. 그 결과 속쓰림이나 위 불편함이 생기기 쉽고 평소에 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분들은 더 큰 자극을 받게 됩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커피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분비도 증가시킵니다. 일정 수준의 코르티솔은 아침에 필요한 에너지를 주지만 그 수치가 과도하게 올라가면 불안, 초조, 두근거림 같은 증상이 함께 따라옵니다. 원인은 잘 모르겠는데 괜히 하루 시작부터 마음이 불안하고 몸이 긴장되는 느낌 혹시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렇다고 커피를 아예 끊어야 할까요? 결코 아닙니다. 커피는 기쁨이 될 수 있고 적절히 마신다면 오히려 활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타이밍입니다. 공복에 마시지 않고 간단하게라도 뭔가를 먼저 먹는 것이 해답입니다. 바나나 한 개, 식빵 한 조각, 견과류 몇 알이라도 괜찮습니다. 위장에 최소한의 보호막을 형성하고 카페인이 몸에 작용할 수 있도록 지지대를 마련해주는 것이죠. 저도 한때는 공복에 커피를 마시는 것이 더 정신이 맑아지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유 없이 예민해지고 초조하고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다 아침에 바나나 하나나 과자 한두 조각을 먼저 먹기 시작했고 그날 이후로 내 몸의 반응이 달라졌습니다. 커피는 더 부드럽게 느껴졌고 마음은 안정되고 집중력은 오히려 높아졌습니다. 아침 식사는 여러분께 에너지를 주는 시간이 되어야지 몸을 경계태세로 몰아가는 순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주 작은 습관의 변화 하나로 여러분의 아침이 훨씬 더 편안하고 건강한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아침의 시작이 하루 전체의 흐름을 좌우한다는 사실을 점점 더 실감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마치 뒤쫓기듯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부엌으로 향하고 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허리를 숙여줍고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급하게 몸을 돌리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일련의 행동이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깊이 들여다보면 문제는 생각보다 훨씬 더 크고 은밀하게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자는 동안 몸은 완전히 이완된 상태로 깊은 휴식에 들어갑니다. 근육은 풀어지고 혈액순환은 느려지며 관절은 수시간 동안 거의 움직이지 않은 채 정지된 상태에 머무르게 됩니다. 바로 이런 상태에서 아무런 준비 없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 격하게 움직이면 아직 완전히 깨어나지 않은 몸을 억지로 몰아붙이는 셈이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한겨울 아침에 시동도 걸지 않은 차를 갑자기 고속도로에 몰고 나가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차의 엔진처럼 우리 몸 역시 깨어날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특히 척추, 무릎, 고관절은 세월과 함께 마모되기 쉬운 부위이며 관절염이나 염증이 있는 분들에게는 더욱 민감한 부위입니다. 아침에 갑작스럽게 몸을 비틀거나 무거운 것을 들거나 허리를 숙이는 동작은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아 보여도 내부에서는 미세한 손상이 쌓이게 되고 그 손상이 반복되면 어느 순간 통증이나 움직임의 제약, 심지어는 더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매트를 깔고 스트레칭을 하거나 헬스장에 갈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아주 간단하고 부담 없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직 침대에 누운 상태에서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손가락과 발가락을 천천히 움직이고 발목을 부드럽게 돌려보세요. 팔을 위로 길게 뻗으며 어깨를 느리게 움직이고 고개도 양옆으로 가볍게 돌려보는 겁니다. 단 1, 2분만 투자해서 몸의 각 부위를 하나씩 깨우는 것이죠. 이것은 관절과 근육에게 전하는 좋은 아침과도 같은 인사입니다. 내 몸과 대화를 나누는 이 조용한 준비 동작은 생각보다 강력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사소한 부상을 막아줄 뿐 아니라 아침 특유의 뻐근함과 불편함을 줄여주며 하루를 보다 또렷하게 시작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침대에서 일어날 때도 그냥 툭 튀어나오듯 일어나지 말고 먼저 한쪽 옆으로 몸을 돌리고 양손을 바닥에 짚고 일어나 앉습니다. 그 상태에서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어깨를 천천히 으쓱 올렸다가 내리며 척추를 바르게 세워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다리가 훨씬 더 단단하게 느껴지고 중심이 잡힌 느낌이 들 것입니다. 예전엔 저도 아침마다 정신없이 일어나 움직이곤 했습니다. 그러고 나면 하루 종일 무릎이 찌릿찌릿하거나 허리가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이 간단한 몸풀기 습관을 들인 후로는 무릎도 허리도 놀랍도록 조용해졌습니다. 더 흥미로운 건 몸뿐 아니라 정신도 함께 깨어난다는 점입니다. 의도를 가지고 몸을 움직이기 시작하면 신경계 전체가 이제 준비가 됐다는 신호를 받아들이게 되고 이는 마음가짐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스스로가 하루를 잘 관리하고 있다는 확신은 생각보다 큰 안정감을 줍니다. 이렇게 차분하고 질서 있는 하루의 출발은 하루 종일 이어지는 중심을 만들어줍니다. 이를 무시하면 양치도 하기 전에 이미 몸도 마음도 지치게 되는 혼란이 시작됩니다. 그러니 내일 아침엔 꼭 한번 시도해보세요. 뛰쳐나가기 전에 단 몇 분만이라도 내 몸을 천천히 깨우는 시간을 가지세요. 돈도 시간도 들지 않지만 허리와 무릎, 그리고 하루 전체가 훨씬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5번째 실수는 많은 분들이 스스로도 인지하지 못한 채 매일 반복하는 모습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아침에 몸을 구부정한 자세로 일으키는 습관입니다. 혹시 아침에 일어난 직후 거울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유심히 들여다본 적 있으신가요? 어깨는 앞으로 굽어있고 머리는 아래로 떨어져 있으며 등은 구부러진 채 힘없이 앉아있는 자신을 발견한 적이 있을 겁니다. 이런 모습은 단순히 외형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루를 맞이하는 자세 자체를 드러냅니다. 이런 자세는 폐를 누르고 가슴을 압박해 숨쉬기를 방해합니다. 자연스럽게 호흡은 얕아지고 산소 공급은 줄어들며 이는 곧 피로감과 멍한 정신 상태, 심지어 이유 없는 우울감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사람은 숨을 깊게 쉬지 못하면 생각도 좁아지고 감정도 가라앉게 됩니다. 자세와 감정 상태는 생각보다 훨씬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를 직접 확인해보고 싶다면 한번 실험해보세요. 어깨를 움츠리고 등을 굽힌 채 활짝 웃어보려고 하면 표정이 어색하고 감정이 따라주지 않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몸이 위축되면 뇌는 이를 위험신호로 받아들입니다. 이건 지금 긴장해야 한다는 뜻이자 자신감이 없다는 표현이며 동시에 몸과 마음 모두 위축된 상태로 하루를 시작하게 만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건 단 몇 초 만에 바꿀 수 있습니다. 특별한 운동도 도구도 필요 없습니다. 아직 침대에 누워있는 상태에서 양팔과 다리를 길게 쭉 뻗어보세요. 마치 누군가가 발끝을 살짝 잡아당기는 듯한 느낌으로 몸을 길게 늘려줍니다. 그 상태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켜 앉고 양발을 바닥에 단단히 붙입니다. 어깨를 부드럽게 뒤로 젖히고 턱은 자연스럽게 정중앙에 위치시킨 후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어 보세요. 단 20초면 충분합니다. 이 짧은 순간이 내 몸 전체에 보내는 신호는 분명합니다. 오늘은 단단하고 균형 있게 시작한다는 선언 같은 시간이죠. 처음에는 약간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오랫동안 움츠린 자세에 익숙해진 몸에게는 이런 바른 정렬이 낯설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루하루 반복하다 보면 이 자세가 점점 익숙해지고 마침내는 새로운 기준이 됩니다. 자세가 바뀌면 호흡이 깊어지고 시야가 넓어집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달라집니다. 내면의 감정이 몸을 따라가고 자세가 내면을 다시 일으킵니다. 실제로 자세는 우리가 스스로를 어떻게 인식하느냐를 반영합니다. 가슴을 펴고 몸을 일으키면 어느새 생각이 정돈되고 마음이 더 또렷해집니다. 반대로 어깨를 웅크리고 몸을 말면 쉽게 피곤해지고 하루가 버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나이 때문이 아닙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우리가 무시한 결과일 뿐입니다. 아침이라는 중요한 시작점에서 단 몇 초간의 바른 정렬을 통해 나 자신에게 말해보세요. 나는 오늘도 중심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그 마음가짐 하나로 하루의 에너지와 방향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6번째 실수는 우리 몸의 가장 기본적인 감각,
바로 발의 신호를 무시한 채 하루를 시작하는 습관입니다. 혹시 어르신들이 아침에 일어난 뒤 바로 걷지 않고 가만히 앉아 다리를 한 번씩 움직여보는 모습을 본 적 있으신가요? 어떤 분들은 그 모습을 느릿하고 더딘 행동이라고 여길지 모르지만 사실은 아주 깊은 신체의 지혜입니다. 자,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최근 언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자신의 발목, 종아리에 집중해 본 적 있으신가요? 솔직히 말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을 뜨고 나면 습관처럼 몸을 움직이고 아무 생각 없이 첫 걸음을 내딛습니다. 마치 몸이 알아서 따라와 줄 거라고 믿는 듯 말이죠. 하지만 70세가 넘고 나면 그 익숙한 자동 조정 모드는 점점 작동이 느려집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근육의 탄력은 줄어들고 균형을 잡아주는 발의 감각 수용기는 무뎌집니다. 뇌가 이 정보를 받아들이는 속도도 늦어지면서 몸의 중심을 유지하는 능력은 자연스럽게 흔들리게 됩니다. 그 결과는 낙상, 중심 상실, 미끄러짐처럼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기 전까지 자신이 불안정했다는 사실조차 모릅니다. 거실에서 카펫이 밀리거나 주방에서 발을 헛디거나 욕실에서 갑작스럽게 중심을 잃는 일이 벌어지고 나서야 비로소 심각성을 체감하게 되죠. 하지만 이런 상황은 결코 피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단 몇 초 잠에서 깨어나는 그 순간에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뜬 뒤 곧바로 일어나지 말고 먼저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보세요. 발바닥이 바닥을 단단히 느끼도록 두 발을 내려놓고 발가락을 천천히 오므렸다 폈다 해보세요. 발목을 부드럽게 돌려주고 종아리를 조였다 풀어주며 가볍게 긴장을 풀어보는 겁니다. 이 짧은 움직임이야말로 우리 몸을 다시 켜는 과정입니다. 뇌와 다리가 다시 연결되는 이 감각은 몸의 중심을 다시 세우는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내가 땅에 단단히 붙어 있다는 느낌, 나 자신이 내 몸 안에 확실히 있다는 느낌, 바로 이게 하루의 균형을 만드는 첫 걸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침 낙상의 원인을 미끄러운 바닥이나 카펫 탓으로 돌립니다. 물론 그런 요인도 있겠지만 사실 그보다 더 본질적인 이유는 몇 년간 방치해온 몸과의 단절입니다. 저 역시 어느 날 아침 평소처럼 일어나려다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다리에 통증이 있는 것도 아닌데 마치 다리가 내 것이 아닌 것처럼 어색하고 둔했습니다. 머리는 깨어 있는데 다리는 아직 자고 있는 듯한 그런 이질감이었죠. 그날 이후 저는 아침마다 다리 깨우기 루틴을 만들었습니다. 침대에 앉아 약 2분 정도 시간을 들여 발목을 돌리고 발가락을 움직이고 무릎을 살짝 구부렸다 펴는 식으로 다리의 감각을 깨워주는 연습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야 천천히 일어나 두 발 뒤꿈치가 바닥에 닿는 감각을 의식하고 내 무게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스스로 느껴봅니다. 몸이 흔들리는지 내가 균형을 잘 잡고 있는지 조용히 체크해보는 시간이죠. 가끔은 눈을 감고 몇 초 동안 그 중심감을 더 깊이 느껴보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이런 행동을 별것 아닌 것처럼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단순한 습관이야말로 뇌와 다리 사이의 연결을 다시 강화하고 나 자신의 존재감을 몸속 깊이 되살리는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렇게 준비를 마치고 나면 욕실이든 주방이든 아침의 위험 구간을 훨씬 안정적으로 지나갈 수 있게 됩니다. 마치 운전하기 전에 자동차 상태를 점검하듯 내 몸이라는 자동차가 오늘 하루 달릴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죠. 이처럼 의식적인 2분의 움직임은 내가 내 몸을 더 이상 놓치지 않고 돌보고 있다는 강한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이 습관 하나가 결국 내가 내 두 다리로 당당히 걸어다닐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자유, 즉 자율성과 독립성을 지키는 힘이 되어줍니다. 7번째 실수는 너무 당연해서 놓치기 쉬운 것입니다. 바로 아침을 어둠 속에서 시작하는 습관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눈을 떴는데도 방 안은 아직도 밤처럼 캄캄하고 커튼은 닫혀있고 빛 한 줄기 들어오지 않은 채로 온몸이 다시 눕고 싶어질 만큼 무거운 기운에 눌리는 느낌. 많은 분들이 이럴 때 조금만 더 자야지 하며 몸을 다시 뒤척이지만 사실 그 순간 이미 하루의 에너지가 꺼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아침 햇빛은 단순한 조명이나 분위기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이 깨어날 수 있도록 두뇌에 이제 시작이다라고 알려주는 가장 강력한 자연 신호입니다. 빛은 눈을 통해 들어와 뇌 깊숙한 곳에 위치한 생체 시계를 작동시키며 생리적인 모든 흐름을 다시 조율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만약 이 빛이 차단된 상태에서 하루를 시작하면 몸은 여전히 밤인 줄 알고 혼란스러워합니다. 눈을 떴다고 해서 뇌가 깨어난 것은 아닙니다. 햇빛이 들어오지 않는 침실에서의 기상은 마치 몸을 반쯤 켠 채로 움직이는 것과 같고 이런 상태가 반복되면 하루 종일 졸리고 집중력이 흐려지며 기분도 가라앉고 에너지는 바닥을 치게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 생체 리듬은 더욱 민감해지고 흐트러지기 쉬워지기 때문에 아침 햇빛의 중요성은 젊은 시절보다 오히려 더 커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침 햇빛 부족은 단순한 피곤함을 넘어서 불면증, 우울감, 식욕 변화 같은 생리적 불균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행히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돈도 들지 않고 누구나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습니다. 바로 빛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눈을 뜨자마자 창문을 활짝 열고 자연광을 들이세요. 흐린 날이라 해도 실외의 빛은 실내 조명보다 훨씬 강력한 자극을 줍니다. 첫 5분만이라도 햇빛을 얼굴에 받으며 눈을 뜨면 뇌에서는 세로토닌이라는 행복 호르몬이 분비되기 시작합니다. 이 세로토닌은 저녁이 되면 멜라토닌으로 전환되어 숙면을 돕는 리듬을 만들어냅니다. 햇빛은 눈뿐 아니라 피부, 얼굴, 호흡에도 작용하며 몸 전체를 천천히 깨웁니다. 가능하다면 발코니나 베란다에 잠시 나가 아침 공기를 마시고 빛이 피부에 닿도록 해보세요. 이 짧은 노출만으로도 머리가 맑아지고 기분이 밝아지고 몸 전체가 이제 시작이다라는 활기를 느끼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 습관을 들인 뒤로 삶의 리듬 자체가 바뀌었다고 말합니다. 같은 하루인데 햇빛과 함께 시작하는 날은 몸도 덜 무겁고 마음도 훨씬 안정되며 하루 내내 중심이 잡히는 기분이 든다고 합니다. 방 안이 어둡고 답답한 채로 일어나는 것과 햇살 가득한 공간에서 눈을 뜨는 것의 차이는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빛은 두뇌의 음식입니다. 아침에 물 한 잔, 간단한 스트레칭, 가벼운 아침 식사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이 햇빛입니다. 결국 이 모든 7가지 실수는 한 가지 진실로 이어집니다. 거창한 변화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단 몇 분, 몇 초 아주 작은 태도 하나가 하루 전체의 질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이 7가지는 모두 사소한 습관처럼 보이지만 그 하나하나가 우리의 몸과 마음, 그리고 삶의 방향을 조용히 바꾸고 있었던 겁니다. 나이 든다는 건 단순히 시간이 흐르는 게 아니라 그 흐름과 어떻게 함께 걸을 것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억지로 버티거나 도망치려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의 속도를 존중하고 그 흐름을 받아들이며 조율해가는 지혜. 그것이 진짜 건강한 노화이고 하루를 잘 여는 첫 열쇠입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이 곧 삶의 방향을 정하는 순간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른을 넘긴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소중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직은 건강하니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이 본인도 모르게 위험한 선택을 하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제가 지금까지 수많은 어르신들과 만나며 반복해서 목격해온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른이 넘으면 인생은 지켜야 할 시기로 접어듭니다. 하지만 지켜야 하는 것은 건강이나 돈만이 아닙니다. 앞으로의 10년, 20년이 얼마나 편안할지는 행동 하나, 사람 하나의 선택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 이른 이후에는 피해야 할 것이 3가지로 나뉩니다. 바로 쓰지 말아야 할 돈, 가지 말아야 할 장소,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할 관계입니다. 왜 이 3가지를 조심해야 할까요? 이들은 어느새 모르게 당신의 돈과 마음을 서서히 갉아먹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한 남성의 경우입니다. 73, 퇴직금을 받고 노후가 든든하다고 안심했지만 지인의 투자 제안을 받고 시작한 사업이 반년도 안 되어 부도가 나며 수천만 원이 날아갔습니다. 본인은 믿기지 않는다는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또 다른 여성은 오랜 친구의 권유로 야간 모임에 참석했다가 귀가중 넘어져 골절을 입었고 그 이후 외출이 줄고 체력과 의욕이 함께 떨어졌습니다. 이런 일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작은 계기로 충분히 벌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른 이후 반드시 피해야 할 돈, 장소, 인간관계를 각각 3가지씩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단순히 경각심을 주는 데서 끝내지 않고 그 대신 무엇을 선택해야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이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실질적인 방향도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인 돈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70살을 넘기고 나면 돈은 더 이상 모험이나 공격적인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부터는 생존을 위한 방어의 자산으로 관리되어야 할 시기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은퇴 이후 오히려 더 많은 고위험 투자 제안들이 시니어들을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최근 서울에 거주하는 72살의 김진수 씨는 오랜 지인에게서 지금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반년 안에 10배가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평생 모은 적금의 절반을 그쪽에 넣었습니다.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불과 몇 달 만에 자산은 10분의 1로 줄었고 가격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노년기 한번 무너진 자산은 노동으로 다시 채우기 어렵습니다. 더 무서운 건 이런 유혹이 낯선 사기꾼이 아닌 믿을 수 있는 사람의 얼굴을 한 누군가에게서 온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피해자 중에는 3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에게 속았다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원금 보장이라는 말은 금융감독원에서도 위험 신호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잘 모르는 상품이라면 단 1원도 넣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투자는 반드시 본인이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만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조심해야 할 것은 무리한 분할 구매입니다. 나이가 들면 젊었을 때와 같은 조건으로 대출이나 할부를 이용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 납입금은 얼마 안 되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에 고가의 상품을 계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계약 당시엔 생각하지 못했던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사용조차 못하고 결국 80이 넘어서도 대출 상환이 남는 경우가 생깁니다. 경기도 용인에 사는 박영자 씨는 뼈 건강에 좋다며 200만 원 상당의 건강기계를 할부로 구매했습니다. 그러나 사용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허리를 다쳐 제품을 더 이상 쓸 수 없게 되었고 제품은 사라졌지만 남은 건 매달 빠져나가는 할부금뿐이었습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할 원칙은 이것입니다. 한 번에 결제할 수 없는 물건은 애초에 사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견적은 혼자 판단하지 말고 가족이나 제3자에게도 꼭 보여줘야 하며 절대 그 자리에서 계약을 결정하지 말고 반드시 하루 정도 시간을 두고 다시 생각해보는 습관을 들이세요. 마지막으로 가장 거절하기 어려운 금전적 위험은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다가옵니다. 딱 한 번만 도와줘. 같이 하면 괜찮을 거야. 이런 말은 수십 년간 쌓아온 인간관계를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인천에 사는 이성우 씨는 아들의 친구에게서 창업 자금이 조금 부족하니 일부만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사람을 믿는 마음에 200만 원을 건넸습니다. 그러나 사업은 금세 무너졌고 그 이후로 연락도 끊겼습니다. 사람들은 빌려준 돈은 안 돌아온다고 생각하라고 말하지만 노후에 한정된 자산에 대해 그런 관대한 자세를 유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아예 처음부터 선을 그어야 합니다. 친밀한 관계일수록 돈 얘기가 나오면 조심해야 하고 설명이 불분명한 제안은 전부 거절해야 합니다. 가족이나 친척이라 해도 필요한 돈은 각자 준비하는 것이 기본이라는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정리하자면 70살 이후에 돈 관리는 늘리는 것보다 잃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수익을 쫓는 투자가 아니라 안정과 평온을 지키는 관리로 방향을 바꿔야 할 시기입니다. 눈에 보이는 화려함보다 매일의 생활이 안정되는 것이 진정한 부임을 기억하세요. 70살을 넘기면 예전처럼 계단을 오르내리는 일이 점점 부담스러워집니다. 특히 허벅지 근력이나 발목의 유연성, 균형 감각은 자신이 느끼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떨어지기 때문에 단 몇 개의 계단조차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나는 아직 튼튼하니까 괜찮아 던 분들도 실제로는 낮은 단차나 돌계단에서 중심을 잃고 넘어지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경상북도 경주에 있는 오래된 고택, 전통 사찰이나 온천 숙소처럼 바닥이 울퉁불퉁하거나 경사가 많은 관광지는 고령자에게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서울 마포구에 사는 76살의 김순자 할머니는 친구들과 함께 유명한 사찰을 찾았다가 돌계단을 오르던 중 발이 걸려 넘어지며 발목뼈가 부러졌습니다. 그 충격으로 한 달 넘게 입원 치료를 받았고 회복 후에도 체력이 급격히 줄어들어 외출 자체를 꺼리게 되었다고 털어놓습니다.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이 작은 사고는 단 한 번의 외출이 삶 전체의 리듬을 무너뜨리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이제는 목적지의 분위기보다는 안전설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엘리베이터가 있는 장소인지, 실내 동선이 평평한지, 중간중간 쉴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지를 꼼꼼히 살피고 여행 일정을 짤 때도 휴식 시간을 충분히 넣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또 하나 주의해야 할 장소는 사람들이 밀집하는 공간입니다. 특히 겨울철 실내 행사장이나 여름철 야외 축제처럼 환기가 어려운 장소에서 열리는 대규모 모임은 감염병과 열사병의 위험을 동시에 안고 있습니다. 70살이 넘으면 면역 기능과 체온 조절 능력이 점차 약해져 젊은 사람들보다 훨씬 쉽게 병에 걸리고 회복도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대구에 사는 75살 이재문 씨는 연말 모임에 참석한 뒤 고열에 시달리다 병원에 입원했고 결국 새해를 병실에서 맞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감기인 줄 알았던 증상은 인플루엔자 감염으로 이어졌고 체력 회복까지 2달 이상이 걸렸습니다.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평일이나 비수기를 택해 한적한 시간에 외출하고 마스크 착용과 손 소독을 철저히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기온과 습도에 맞는 복장, 충분한 수분 섭취도 필수입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아침이나 해지기 전 서늘한 시간대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되는 장소가 바로 야간의 위험 지역입니다. 노년이 되면 시력이 저하되고 어둠에 적응하는 능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가로등이 적은 골목이나 차도와 인도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은 길은 단순히 불편함을 넘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밤에는 시야 확보가 어려운 만큼 자동차의 불빛이나 자전거와의 충돌 위험도 훨씬 커집니다. 부산 사구에 거주하는 73 박미선 할머니는 어느 날 저녁 8시경 집 근처 지하철역에서 나와 골목길을 걷다가 무단으로 달리던 자전거와 부딪혔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지만 그 일 이후부터는 저녁 외출 자체를 피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친구들과의 모임에도 점점 소극적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가능하다면 낮 시간 안에